예. 안녕하십니까. 2012년 이제 11월 24일이네. 어저께 저녁 때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예? 급하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길래, 이제 또 많은 부분이 바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91일 남았습니다. 이제 딱. 디데이 91일. 저번에 뭐 180일, 160일, 뭐 140일 하다가 세 자리 숫자에서 저번 주에 98일 하면서 두 자리 숫자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다음 주면 또 80일 때입니다. 그 다음 주면 이제 70일 때고, 이제 순식간이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9주면은, 예를 들어 지금 한 2달 반 정도. 그러니까 한 10주 정도는 남았거든, 10주 정도. 10주가 좀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3달 정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내년도 시험 발표가 뭐 2월 24일이 될지, 아니면 그 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략 한 90일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는, 조금, 고삐를 바짝 잡고 이제 좀 움직이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계통공학을 이번 주는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이제 송배전공학 들으셨지만은 송배전공학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송배전공학의 이제 10장 부분, 11장, 변준소 부분부터 사실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교재가 바로 전력계통공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변전 쪽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이 교재, 발송배전 기술사 기본반 2 부분에서 이제 개통, 배전, 변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재에 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실 때는 송배전공학 한 다음에 변전, 배전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머릿속에 좀 연관되기가 쉽습니다. 그 같이 보시고 이제 개통은 따로 떼서 보시되 개통 내에서 중요한 부분들 일부는 송배전공학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통공학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첫 시간은 요약을 해드리듯이 그 요약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과정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100 문제를 제가 메일로 일단 보내드렸죠. 그 중에 20문제를 저번에 수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수업을 해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150문제 정도는 시험 보시기 전까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하고 12월 29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다시 한번 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올해 한 3번 정도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특강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내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많으면 3번까지 될 거고요. 최소한 2번 정도는 제가 더 해드릴 겁니다. 그래야지 한 150문제 정도가 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서 관련도 문제 특강을 할 거고요.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지금 연구반에 이국창 기술사님께서 해외 출장이다 보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일요반도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요반은 이제 발전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뭐 일요일 날도 시간이 되신다면 그냥 와서 또 들으십시오. 왜냐면 한 번 더 듣는 게 나니까 예습한다는 개념으로 일요반 아마 여기서 다시 9시부터 1시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와서 발전 부분은 이제 연구반 교재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제 전력교통공학이 한 10개 정도의 챕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 이제 3장이 빠져 있습니다. 3장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간단하게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왔던 관련도 문제를 가지고 설명만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모선, 브랜치 뭐 이런 그 패로 방정식 이런 내용들이 일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마디, 절점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은 관련도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력계통의 개요. 이제 송배전공학 할 때도 보시면 첫 번째 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만약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가지고 계셔야겠죠. 그 부분을 한 번은 반드시 정독을 해서 한번 읽어보셔야지만 됩니다. 왜? 이 장에서 다른 장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 건지를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전체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지만 나중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시험 문제를 일부는 송배전공학에서 갖다 쓰고 일부는 전력계통공학에서 갖다 써서 답안지를 좀 더 윤택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콘셉트를 머리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을 딱 사면은 뭐부터 읽냐면요. 목차부터 읽어봅니다.
목차를 한번 쫙 읽어보고 나서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와닿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그 부분을 먼저 읽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중간중간 처음 읽어본다든가. 그럼 자기가 눈에 잘 들어오는 부분 계속 눈에 잘 들어오고요. 눈에 안 들어오는 부분은 계속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가 눈에 잘 안 들어왔던 부분을 계속 또 반복해서 자기 눈에 들어올 때까지 연습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이 눈에 잘 들어왔을 때 시험 보실 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목차 부분을 좀 외워라. 이런 부분을 얘기 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공부하실 때도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항상 연상을 해가지고 1장 2장 3장 4장 그 안에 제목 적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지. 그 문제를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써야지. 이런 식으로 매일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데일리 테스트 하듯이 그래서 제가 송배전공학은 요약해서 자료를 보내드렸고요. 전력계통공학은 제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연구반 교재 부분은 좀 약합니다. 제가 봤을 때 내용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했지만은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구반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반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하시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거의 다 짬뽕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공부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개요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된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교재에서는 전력계통의 개요 부분이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교재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전력계통의 표현,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뭘 표현을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책을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동기, 발전기 이런 것들을 외울 때 어떻게 하냐. 발성 배전이니까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왜? 발전을 해서 그 다음에 변압기를 통해서 송전 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변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배전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부하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개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다든가 선형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다든가 비선형 방정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 수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델링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동기발전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그리고 송전 라인 저희들이 송배전공학에서 4단장 정수 배웠죠. 단거리 송전솔로, 중거리 송전솔로, 장거리 송전솔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예? 어떤 식으로 이제 회로를 구성을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돼 있었죠? 집중정수 회로하고 분포정수 회로로 나눴죠. RL만의 화로, RLC만의 회로, RLCG만의 회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T형, 파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전력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성 임피던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파정수라는 게 나오고 이런 위상정수라는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런 내용들을 감을 잡고 하시면 여기서 그런 내용들이 똑같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송배전공학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셨을 때 다음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쉽더라. 라인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변압기에 대한 표현들. 변압기가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개념에 따라서 외워두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는 2권선 변압기가 있고 이쪽에 가서는 3권선 변압기들이 많죠. 물론 여기도 3권선 변압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2권선 변압기가 있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때 2권선, 3권선 변압기의 변환 방법에 대해서도. 왜? 임피던스가 있는데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전압이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로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나중에 보시면 퍼센트 임피던스법 같은 게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안에 표현 방법에서 계산 방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피유법이 나오고요. 오음법이 나오고 이 세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왜? 이건 실제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송배전공학에서 뭘 배웠죠? 대칭좌표법을 배웠죠. 이건 이론적인 계산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외에 클라크 좌표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분류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건 실제적인 방법, 이건 이론적인 방법. 이런 정도로 한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써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부하가 있는데, 부하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제 수요 모델하고 응답 모델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나중에 내용을 보시겠지만.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하 모델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세 가지의 응답 특성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알고 때 ZIP. 여러분들이 뭔가 파일 압축할 때 zip 파일 보낸다고 그러죠? zip 파일 보낸다. 그래서 집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이니까 Z, 일정 임피던스 모델, 일정 전류 모델, 일정 전력 모델. 그래서 이거를 P하고 V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걸 옆에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세 개를 그립니다. PV 곡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P고 얘가 아마 V일 겁니다. 얘도 P고 얘가 V고 반대인가요? 잠깐 이게 좀 헷갈리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림은 이제 비례를 하는데 얘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V의 자승에 P가 불례를 합니다. 이렇게 P가 V의 1승에 비례합니다. P가 V의 0승에 비례합니다. 그럼 2, 1, 0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비례한다는 거는 1승이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승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올라가겠죠? 얘는 이렇게 올라간다. 0승이라는 거는 일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일정하다. 그럼 이쪽이 P가 되겠네. 전압의 변화에 상관없이. 예? 그러면은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더라도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X축하고 Y축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이제. 왜? 전압이 변화하더라도 P는 일정하게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악성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 되면 이제 이 에어컨도 지금은 에어컨만 있는 게 아니라 항온 항습을 하면서 히터 역할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전열기로서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일정 전력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부하 모델로 집어넣어서 돌렸을 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예제를. 아마 이런 것들은 다른 학원에서도 안 보여드리는데 저는 이제 실무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전력조류 계산해서 부하 모델을 넣어가지고 계산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걸 이해하기도 쉽고 실무에 가서 적용하시기도 쉽고 면접을 보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훨씬 더 답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잠깐 넣어봤습니다. 방정식 같은 걸 이용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계산하는데 여기에 임피던스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항을 넣어가지고 여기 양단에 전압이 걸리죠. 전압이 걸린데 여기 임피던스가 있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고 요 양단에 전압 강화가 생기죠. 그래서 양단에 대한 임피던스 전압 강화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사용하느냐? 왜 1차 측에서 바라본 값이나 2차 측에서 바라본 값이 똑같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설명드릴 때 어떻게 됐죠? 오음법 같은 경우는 전압에 따라서 임피던스를 오음 값을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번거롭다는 얘기입니다. PE법은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100분의 1로만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오음법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법의 장점들이나 이런 것들, 증명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왜? 이 내용을 알아야지 전력조류 계산에서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계산하다 보면은 I가 있고, Z가 있고, 전압이라는 E가 있죠? 그러면 E는 IR이죠? 또. 근데 우리가 흐르는 건 여기서 이제 전류를 계산해야 되는데, I는 R분의 E죠? E가 E가 될 수도 있고, V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니까요. 근데 이 R이라는 게, 우리들이 이제 계통해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지만 이 안에 계통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광렬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 개를 계산해 보시면 이게 1이고 이게 1이다.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값이 어떻게 되죠? 예. 쉽습니다. 1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1. 2분의 1입니다. 나중에 10을 넣게 되면 이거 열심히 계산하시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똑같은 거는 그 값의 2분의 1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또 틀려진다. 틀려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요게 10이고,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든지. 10 플러스 5분의 10 곱하기 5.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건 50이고, 15니까. 예? 3점 몇이 되겠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 쪽보다는 항상 작은 쪽에 가깝게 이렇게 움직여진다라는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계산을 했는데 수치가 이쪽에 가깝게 나왔다 그러면 뭔가 계산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참조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방정식을 계산하기가 귀찮다는 얘기죠. 왜? 계통이 너무 많이 병렬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이거는 y2죠. 이렇게. 저항이니까 어드민턴스로 올리면 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건 뭐냐?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얘가 병렬로 이렇게 더하거나 곱해줘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복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모선에 대한 전력 방정식들은 모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I는 Y2라는 이런 전력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게 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어드민턴스 행렬하고 전하, 전류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역행렬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로 행렬로 이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 Y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이제 모선 임피던스하고 모선 임피던스 안에 자기 임피던스하고 상호 임피던스가 나옵니다. 자기라는 건 자기고 상호는 서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어디 나왔었죠? 송배전공학에서 4장에 보시면 나왔었죠. 4장에 뭐가 있었죠? 예? 예, RLC 선로정수하고 코로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목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4장 선로정수하고 코로나. 선로정수에는 뭐가 있었지? RLCG가 있었지. 아, 코로나에서는 인계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부분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장에 대한 키워드를 넣고 거기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을 자꾸 대세김질을 해주셔야지만 그게 자꾸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 여기 나와 있는 이 제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목차 정도만은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야지 자꾸 연상이 돼가지고. 왜냐면 그 하나만은 딱 꼬집어서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장,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뭐 하면 뭐 딱 나오라고 했죠. 예를 들어 콘덴서 하면은 콘덴서 딱 들어가면 소남 요설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 손실 이게 전화, 요금, 설비 용량의 저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역류를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손실이 저감이 되고 전압 강화가 경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콘덴서를 써가지고 역류를 조정했을 때 요금이 저감이 되고 설비 이용률이 증가된다든가 설비 이용률이 향상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연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산을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설비 이용률 같은 경우는 팩트에서 또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을 자꾸 외워두셨다 보면 자기가 생각이 안 나죠. 그럼 다른 거에 키워드를 갖다 막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거의 비슷하니까. 그 전에 나왔던 게 뭐죠? 경제성. 이런 것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막 갖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생각이 안 나면 뭐 장점, 단점 넣을 때 다른 것들을 막 갖다 넣어도 일단 말이 되게끔만 만들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채점자가 그걸 다 보지는 않고 몇 개를 썼느냐. 장단점 몇 개를 썼고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 정도를 본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자기 어드미턴스하고 상호 어드미턴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전력조류 계산할 때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자, 이런 부분. 요런 요약 내용들은 사실 기본서 때 제가 1, 2, 3, 4 해가지고 4개의 강의로 해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의 교재에 맞춰서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좀 빈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방정식으로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아까 그 임피던스 부분이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4개의 임피던스나 5개 있는 이런 그림을 내서 많은 부분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여기 1대 n의 변압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기준의 변압기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 변압기가 틀려졌을 때 전력조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25점짜리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기준의 변압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기준의 변압기에서의 자기 어드미턴스하고 상호 어드미턴스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어차피 행렬로 만들다 보니까 여기 행렬, 여기 행렬, 여기 행렬에 구성 요소 부분들이 있는데 얘는 그냥 n입니다. 여기는 n자승 마이너스 n에 뭐 y, 여기는 n-1에 마이너스 뭐 y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 뭘 더해주고 여기다 뭘 빼줘라 이렇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 어떤 값들이 나오더라. 그럼 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1대 n이 아니라 1대 1로 만들어 놓고 계산한 값에다가 요만큼의 개수 부분만 더해주거나 빼주면은 이 행렬식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1대1로 했을 때, 1대 n으로 했을 때 계산해 보면은 이게 어떤 내용하고 똑같냐면 바로 여기서 나오는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강화의 수식을 여기서도 똑같이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 여기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여기는 요거하고 연상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력 조류 계산. 전력 조류 계산이 뭐냐? 딱 얘기를 하죠.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흐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거기다 살을 조금씩 붙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력 조류 계산에서 뭘 볼 수가 있느냐? 아까처럼 저런 것들을 그 선로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선들을 지금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어드민턴스 모선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압하고 전류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고 있는 기지값과 미지값 그게 어떻게 있었죠? 고장 전류에서도 고장 조건에 기지값과 미지값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연상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전력조류 계산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조류 계산에서 보시면 모선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부하 모델도 3가지가 있다 이거 그랬죠? 어떤 건 3가지, 어떤 건 4가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3이나 4라는 이런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연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나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기준모선입니다. 기준모선에 다른 용어들이 뭐가 있었죠? 스윙. 또 다른 모선이 뭐가 있었죠? 예.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었죠? 모선의 종류. 두 번째. 예. 발전기 모선. 또는 세 번째, 부한 모선. 그러면 요거는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들에 대한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딱.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다? 그림을 그리고 수식과 도표를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림, 수식, 도표. 왜? 말로서 설명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눈에 띄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도 표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기지값, 미지값 이렇게 표로 해서 한 번에 정리해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준 모선이다 보니까 이제 무한대 모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한대 모선은 뭐죠? 계속 공급을 해지는 거죠. 무한대 모선은 1, 2, 3, 4 있었죠? 그 연상하는 부분도 설명드렸고 얘다 보니까 얘는 V하고 델타 부분을 계속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한대 모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기준 모선이냐? 나중에 이렇게 임피던스들이 막 병렬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여기서 이제 계산하다 보면 여기 선로에서 손실이 발생하죠. 예? 저항 성분에 의한 선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케이블을 도치해서 케이블의 손실 3가지가 뭐가 있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손실하면 케이블에서도 손실이 있었지. 이렇게 그림을 어떻게 그린다? 3개를 그린다. 그럼 여기가 뭐죠? 도체죠. 예? 여기가 절연체. 여기가 시스. 도체에서 발생하는 뭐요? 그렇죠. 저항에 생겨서 생기는 저항선. 두 번째, 절연체에서 발생하는 유전체선. 세 번째, 시스에서 발생하는 시스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하고 같이 연상을 해서 외워두시면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연상은. 여기도 있듯이 여기서 손실이 발생한다. 그 손실을 바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기준 모선을 하나를 잡아주는 겁니다. 왜? 여기서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흐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부하축으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모선은 이렇게 세 가지 잡았는데 왜? 부하 측에 대한 것들이 응답 모델이 아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가 틀려집니다. 그걸 넣었을 때 여기서 나와 있는 값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외워두시면 나머지는 P하고 Q값,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에 대한 미지량을 공급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기준을, 모선을 두 개를 잡으면 안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기준 모선을 두 개 이상 잡아도 다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무한대 모선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발전기 쪽에서는 뭘 알죠? 발전기가 용량이 얼마고, 몇 킬로볼트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PV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없는 게 뭐죠? Q하고 델타죠. 그러니까 PV, Q, 델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서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부하 모델은 얼마만큼 쓴다는 거 알죠? 왜? P하고 Q 값은 압니다. 전동기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100kW, 100kVA의 역률, PF는 뭐 75%, 80% 이렇게 85% 이제 나와 있죠? 그건 Q 값을 얼마만큼 쓴다는 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전압도 나와 있죠. 하지만은 그건 뭐냐? 전압은 또 위상은 케이블의 길이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부하를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부하 전류가 얼마나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내용을 딱 알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암기를 하실 때 그 내용하고 연상해서 외워두신다면은 조금 더 오래 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전력주류 계산 부분에서 나왔고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제가 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전력주류 계산도 중요하게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장 주파수 유효전력제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얘기할 때 통상적으로 뭐로 얘기하냐면 PF 컨트롤. 주파수니까 F죠. 유효전력이 P죠. 그렇기 때문에 FP가 아니라 그냥 PF 컨트롤 해가지고 PF 컨트롤로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네. 주파수하고 전력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주파수 유효전력제는 이제 발전기의 정특성, 동특성 해가지고 발전기가 주파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부하가 많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전기에 부하가 많이 걸렸다. 그럼 발전기는 60Hz로 동작하고 있는데 부하가 많이 걸리면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올라가면은 부하가 증가됐다. 그럼 얘가 힘이 들 거 아니에요. 힘이 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속도가 느려지니까 주파수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얘가 올라가면. 부하가 탈락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가 힘이 넘치죠.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짐을, 들고 있던 짐을 놔버렸으니까 자기가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주파수가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기의 특성하고 이제 그 부하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특성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발전기 특성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설명을 드렸죠. 저번 주 토요일 날 오후에. 그러니까 발전기에 대한 특성들을. 요걸 딱 보면 어떻게 되냐. 그건 전력계통의 경제 운용에서 또 나오는데, 예? 이런 주파수 유효전력제에서 이런 전력 특성 같은 것들을 이제 배우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주파수 딱 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딱 나죠, 요거. 여기에 뭐가 있었죠? 키워드가? 네 가지가. 예. 부조자경. 부조자경. 주파수에 대한 부분 딱 했을 때. 부는 뭐 하죠? 부하의 자기제였어. 조는 그러니까 가버너 풀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예? 자. 예. AFC. 이걸 자동 주파수 제어. 이렇게. 경. EL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 부하 배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 그림 그리고 요게들이 의미하는 게 여기 수초, 뭐 10초, 2에서 3분, 그 다음에 10분에서 20분 이런 식으로.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예? 요거하고 요거를 합한 게 뭐다? AGC다. 나중에 요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AFC하고 AGC하고 이게 혼돈이 되면 나중에 AGC를 묻는데 AFC를 답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AGC를 물어볼 때는 AFC가 ELD가 뭐고 AGC는 뭐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만 답변을 해서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왜? 요거의 제어 방법하고 요거의 제어 방법들은 틀리거든요. 근데 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AFC 같은 건 나옵니다. 다 나왔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ELD 같은 거 경제부하 배분 같은 거 나오고요. 왜? 지금 이제 겨울이 되면서 부하들이 이제 조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파수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얘기를 했죠? 관주 경심이다. 항상 다시 반복해드리는 게 얘가 400만, 얘가 300만, 얘가 200만, 얘가 100만. 500만일 때는 정상. 이건 뭐죠?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애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주경심. 나중에 나왔을 때, 이런 부분 나왔을 때, 이런 내용들도 간단하게 한두 줄 더 써주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봤을 때 좀 현실적으로 내용들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보면. 왜? 다른 사람하고 좀 더 차별을 둬서 내용들을 좀 더 표현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또 그런 내용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이 교재에서는 AFC의 뭐 방법들 해가지고 주파수 제어 원리, 개통정수. 개통정수 같은 게 나올 때 나중에 보시면 0.1% 메가와트 0.1Hz 이런 부분 주의하시면 되고요. 뭐 네 가지 주연바로 그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거고요. FFC, FTC, TB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어하는 부분들 이런 내용 나와 있었고 전압과 무효전력 제어 바로 넘어가네. 여기는 경제운영 없이 경제운영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렇게 각각의 발전기들이 서로적으로 운전하는 그런 패턴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부하가 증가되거나 감소됐을 때 여러분들의 발전기에 대한 그 연료를 얼마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금액을 다운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전기에 대한 각각의 특성들을 가지고 부하 변동이 생겼을 때 요거는 이제 장주기 부하 변동입니다. 경제 부하 배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력을 쓰다 보면 전력이 피크로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때는 발전량을 좀 더 줄여도 될 거 아닙니까? 발전량을 줄일 때 경제적으로 부하를 배분하기 위해서 발전기의 출력을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느 정도의 발전기는 얼마만큼만 기름을 넣어서 얼마만큼만 출력을 넣어주면 된다. 이런 발전기의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부하가 이만큼 있었을 때는 요 발전기에 대한 출력들이 각각 얘는 10, 20, 30들을 사용했는데 만약 부하가 좀 줄었습니다. 60이 아니라 한 50으로 줄었다. 60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나 써야 되냐? 이건 좀 이게 계산값이 더 틀려질 텐데, 이 포인트에 따라서.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설명은 이렇게 드렸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출력량은 더 줄어들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줄어서, 그 출력을 내보내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설명이 이제 반대로 돼야 되네, 여기서 기준이었을 때. 예? 여러분들 그냥 그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실 때, 견제 운영을 하기 위한 키워드가 4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건 송전선실을 무시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수가 뭐였죠? 수요일, 목요일, 평일은 이제 총각들이 난리가 난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외워도 된다고 그랬는데 수요일은 뭐다? 예. 수급 조건. 목적 함수. 총 연료비 최소 조건. 왜? 내용이 뭐라고요? 경제운영이라고요. 경제운영이니까 이런 수급 조건에서 목적 함수하고 평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총 연료비 최소 조건을 구하는 게 바로 이거란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남다 부분이 나왔죠. 예? 수급 조건은 뭐냐? 각각의 용량들이 뭐냐? Pn은 뭐 P1 플러스 P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 내용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수요 부분하고 발전기에 대한 용량은 같아야 된다. 이 내용이었죠. 목적 함수는 여기에 대한 각각의 발전기의 어떤 함수였었죠. 2차 X자성 플러스 AX자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죠. 이걸 한 번만 미분하면 얘는 날아가고 이 X는 날아가니까 EAX 플러스 B라는 미분하면 이런 수식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각각 다 연결해서 그것들을 최소로 할 수 있는 평가함수를 끄집어내다 보면 거기서 총 연료비 최소 조건인 람다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값을 결정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 송전선실을 고려를 했을 때는 고려해줘야 되는 페널티 계산
얼마만큼 벌금을 내야 되겠죠. 그 페널티 개수를 한 번 더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정도만 지금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부분이니까. 경제운용에서는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 전압 무효전력제요. 전압하고 무효전력제요. 근데 제가 항상 아까도 주파수 유효전력제에서의 얘를 PF 컨트롤이라고 얘기했듯이 얘도 QV 컨트롤로 얘기를 합니다. 전력계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PF 컨트롤하고 QV 컨트롤입니다. 왜? 저기 나와 있는 8장, 고장 해석, 개통보호, 안정도 이런 부분은 송배전공학에서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은 송배전공학에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것들도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똑같이 나오니까 중요한데 전력계통공학에서만 나오는 중에서는 PF 컨트롤하고 QV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전압을 제어하기 위해서 뭘 집어넣는다? Q를 집어넣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아까 소남엿을 얘기했던 역률 계산할 때 뭘 집어넣죠? 콘덴서를 집어넣죠. 왜? 역률을 제어한다는 건 전압 강화를 줄여준다는 얘기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지에 보시면 전압 강화가 많이 생기니까 그 옆에 콘덴서를 집어넣습니다. 이 Q 값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전압이 상승이 된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송배전공학에서 5장에 나왔었죠? 5-9일 겁니다, 아마. 선로의 충전 용량에 의한 장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또 두 번째. 발전기 자기자재 현상. 이런 것들을 또 연상을 해주셔야죠. 나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갖다 또 왔다 갔다 해서 쓰셔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앞에서 다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그쪽에 관련된 내용만 나왔고 개통공학 쪽 나오니까 이걸 이제 폭넓게 가지고 QV 컨트롤을 배우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전압 안정도. 보시면은 뭐가 있었죠? PV 곡선이 있었죠? 거기에 QV 곡선이 또 있다고 그랬죠? 그거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있던 내용이 여기도 나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연산을 해 주셔야지만 나중에 좀 오래 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고장 해석 방법들. 뭐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요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왜냐면 오늘은 이제 1장, 2장 부분입니다. 예? 나중에 그 챕터 앞에 가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지금 설명드려봐야 이해가 안 되니까 전체적인 콘셉트만 설명드리고요. 그 장의 앞에서는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 고장 해석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고장 전류 계산 방법들에 대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송배전공학에서 이미 배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개통보호 10장의 이제 보호개전 방식 저번 주에 2주 동안 설명드렸죠. 그 내용이 또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냐? 발전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됩니다. 개통 쪽에 연결돼서 움직여줘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송전선로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된다는 얘기죠. 개통 쪽이니까. 그 다음에 변압기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순서들이 더 우선순위가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개통적인 측면에서. 아까 송배전공학의 측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틀려질 수 있는데 맥락은 똑같다. 우선순위만 좀 바꿀 뿐이지 실질적으로 보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도 모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안정도. 안정도에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어떤 안정도로 나눠진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일입니다. 먼저 어떤 걸? 예. 그리고 먼저 이제 정의를 내려주실 때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로 나눠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위상각 안정도 내에서 정태, 동태, 가도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컨셉을 어떻게 정확하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도 이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이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안정도에는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가 나눠지는데 위상각 안정도는 송배전공학에서 다뤘습니다. 이 전압 안정도를 이제 개통공학에서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압 안정도를 송배전공학에서 설명을 안 드린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더 깊숙이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안정도에서 이제 PV 곡선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더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전력계통의 뭐 안정도는 이런 정도만 설명하고요. 나머지 뭐 등면적법, 단답법 이런 것들을 앞에서 다 배우셨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전력계통의 계획과 운영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뭐 사고 파악과 이상 현상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EMS,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해가지고 스카다라든가 전체적으로 구성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제 전력 조류 계산하면 딱 세 가지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조류 계산의 용도, 어디에 이 전력 조류 계산을 쓰느냐. 키워드가 뭐였죠? 4가 뭐였죠? 4. 뭐 이 검사, 뭐 판사, 이런 뭐 기술사가 아니라 4가 뭐라고요? 전력 조류 계산을 왜 할까요? 사고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예. 그 다음에, 예방. 그 다음에, 제어. 이런 식으로. 사고 예방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사운하, 사고, 그 다음에 사고 예방, 그 다음에 사고 예방 제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 요거는 생각이 납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힘들어지죠. 근데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 나중에 여기까지 나오면 시험장에서 그냥 바로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영계획, 2반. 이 용어들이 좀 어렵죠. 이건 뭐죠? 이거 운영계획도 되고 운영 방법의 결정,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는 나중에 바꿔주시면 얘는 똑같이 이렇게 확충계획의 2반, 운영계획의 2반, 운영 방법을 결정하고 2반한다는 건 이렇게 제출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 건지. 왜?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을 보고 나중에 콘덴서를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가지고 전력주류가 바뀌었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 될 건지. 사고 예방을 제어한다는 건 뭐죠?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얼마만큼 전류가 흐를지 아니까 그러면 이걸 끊고 이쪽에서 전류를 공급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가지고 사고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운전원들한테 매뉴얼로서 조작 방법을 설명을 한다.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운영계획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가야 될지. 확충계획의 2반 여기 지금 부하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변전소를 증설을 해야 되겠죠. 변전소를 신설을 하는데 그거를 어디서 끌고 올 거냐? 765로 끌고 올 거냐? 345로 끌고 올 거냐? 154로 끌고 올 거냐?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선정하는 게 좋을 건지 왜냐하면 향후에 부하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한전에서는 PSS/2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력계통 안에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요, 154 전압이 몇 볼트 정도가 떨어진다. 그럼 과감하게 부하 차단을 해줘야 되죠. 전압 안정도 때문에. 그래서 이 전압 안정도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부하의 특성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부하의 특성에 따라서 전압이 변동이 되거든요. 전압이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하의 영승에 비례한다, 부하의 자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왔죠. 부하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일정 소비 전력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전압은 떨어졌거든요. 전압은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고자 하는 부분은 전류도 떨어져야지 되거든요. 전압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자기는 일정 소비 전력을 쓰기 때문에 전압은 떨어졌지만 전류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 이런 에어컨 같은 경우 자기 용량이 작거든요. 우리가 온도를 낮게 주면은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컴프레셔가 작게 도니까 그만큼 전류가 작게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얘는 얼마만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컴프레셔가 천천히 돌지만 그래도 전류는 많이 갖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악성부하가 되는 거죠. 전열기 같은 건 어떻게 하냐? 온도를 올리면요, 전류가 올라갑니다. 온도를 내리면 전류가 내려갑니다. 왜? R만의 부하니까. 저항만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R만의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조건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조류 계산을 통해 가지고 부하를 선정할 때 어떤 것들을 넣느냐에 따라서 계통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게 바뀝니다. 옛날에 제가 작업할 때는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변압기가 있습니다. 근데 변압기를 보통 병렬 운전 안 하죠. 끊어서 운전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병렬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뭐 변압기 병렬 운전하면 횡류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거는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에 따라서 그걸 안 했을 때 어떤 잔점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전압 강화도 생기고 뭐 횡류도 흐르니까 여기다 콘덴서를 집어넣어 가지고 전압 강화도 보상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라는 걸 판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압기를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투입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옛날에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갔던 적도 있고요. 옛날에는 어떤 케이스도 있었냐면 실제로 이제 공항에서 시운전을 하는데 한전에서 전원을 받다가 이제 발전기도 기동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한전 전원을 죽이고 발전기로 기동을 했더니 발전기가 부하가 안 걸려 있는데도 멈춰버립니다. 왜? 선로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선로의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때문에 자기가 멈춰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중에 L 성분을 갖다 달았습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만큼의 충전 전류가 있으니까 그 충전 전류를 없애줄 수 있는 L 성분을 갖다 달아야 된다. 그래서 L 성분을 갖다 달고 돌리니까 돌아가더라 이거죠.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하고 비슷한, 물론 이제 조건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지만 대략적인, 여기서 미니멈에서 맥시멈 값의 값을 계산해서 거기에 적절한 값을 선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 때 이런 전력조류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예들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부분을 또, 그 화면을 보고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 부분은 항상 오늘은 좀 날씨가 춥네요. 네? 자. 각 장마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전력계통과학에 보시면 계통의 표현, 조류계산,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 전압값 무효전력 제어, 계통의 경제운영 이런 것들이 좀 순서가 바뀌었죠. 실제 그 교재하고는 기본서하고는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고장계산, 안정도, 뭐 보유업조 같은 것도 없고 계통의 계획과 운영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챕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흐름은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때는 기본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보시라는 얘기예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주시고 써주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기본서를 보통 한 10번 읽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기본서에 다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책하고 똑같죠. 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딱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면은 그 안에서 진리를 얻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좀 이따 설명 드릴 거고요. 다른 거를 먼저 한번 설명드릴까요? 여기 전력계통의 개요, 계통의 표현과 기초방정식 여기 몇 가지 문제들을 다뤄놨는지 써본 겁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전력조류 계산 3장 뺐죠. 여기서도 이렇게. 이건 들도 다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이건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자료들인데 한번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1장 여기서 뭐가 있냐? 전력계통의 특질, 재무제의 앞으로 방향, 남북 협력 방향, 남북 연계, 전력 거래 가격, 뭐 팩츠, HVDC 이런 내용들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1장이. 그렇기 때문에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장 부분을 보시면 전력계통의 표현과 기초방정식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손실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들, 그리고 유효전력, 무효전력 손실, 그 다음에 Y부스 행렬. 아까 얘기한 것처럼 I는 YV에서 모선 어드미턴스, 임피던스 행렬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고장전력 계산하기 위한 이제 그 여기 나왔던 것처럼 단위법, PU법, 퍼센트 임피던스법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 등가해로 해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이게 조금 그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앞에 내용을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내용은 그냥 다 요약입니다. 요약이다 보니까 좀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장 전력조류 계산에 가서 보시면 Y부스를 통해서 아까 I는 YV라면서요. 그러니까 Y부스 모선 임피던스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류 I 나오고 그 다음에 전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상 단락전류 모선전하 총 고장전류 각 선로의 고장전류 분포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처럼 I는 YV에서 I하고 V를 계산을 했는다. 모선 어드미턴스만 있으면 왜? 아까 기지량 미지량에서 뭐가 있었죠? PVQ 델타에서 예? V하고 P값만 알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락전류 모선전압 전력방정식을 이제 직각좌표, 극좌표로 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전력조류 계산에서도 직각좌표, 극좌표로 해서 이제 계산하는 부분들이 이제 또 나옵니다. 자, 전력조류 계산의 의의가 어떻게 되냐. 아까 용도, 사운화, 사고 예방제어, 운영 방법의 결정, 확충계획과 입안. 자꾸 반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나중에 전력조류 계산의 용도하고 거기 안에서 나오는 기지값과 미지값을 쓰시오. 10점짜리로 나오면 아까 설명드렸던 그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쓰시고 그림 좀 그려주시면 7, 8점은 나온다는 얘기죠. 그냥.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계산하는 와이버스 행렬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는 25점짜리로 나오죠. 그럼 그때도 그런 내용을 잠깐 써주시라는 얘기죠. 시간이 되면은. 일단 계산 문제에선 계산 부분을 써주시되 완벽하게 맞아야 되는 게 맞고요.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 써주시면 채점자가 보셨을 때 그런 자신 있는 문제를 앞에다 딱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딱. 자기가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 시간 안에 풀고. 그럼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확실히 알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채점자가 보게 되면 그 다음 문제에서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좀 잘 못 쓰더라도 앞에 여유인이 남아있는 겁니다.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한 번 실수하면 저 사람 원래 공부 잘하는데 이번에 좀 잘 못한 걸 거야. 이런 개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딱 풍겨지는 답안지들을 딱 보고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가서도 점수가 좀 더 후하게 나옵니다. 근데 앞에부터 막 글씨도 엉망이고 막 지그재그로 해놓으면은 뭔가 물론 이제 글씨 탓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감안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제가 못 알아보는 글씨도 다 합격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쓴 거야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 합격을 하더라 이거죠. 왜? 채점자가 그 글씨를 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자꾸 많이 집어넣고 도표 그리고 수식 같은 걸 많이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왜? 글씨는 다 안 본다니까요. 하지만 글씨가 예쁘면은 호감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플러스 1점, 2점이 더 갈 수는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파수 유효전력제에서는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들 한 번씩 보시면은 제목 정도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파수 제어의 필요성, 경제부합하면 나오죠. 주파수 특성 정수가 정특성, 동특성이 있다. 발전기 출력을 계산하고 발전기 출력을 계산할 때 이제 특성 정수가 나옵니다. 특성 정수가 나오는데 퍼센트 메가와트 포 그 다음에 0.1헤르츠로 개통 특성 정수가 정의가 됩니다. 단위가 3개가 있거든요. 그냥 헤르츠도 있고 0.1헤르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퍼센트가 또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거 이제 환산하는 거 주의하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근데 디폴트는 퍼센트 메가와트 슬래시 0.1헤르츠가 기본 단위라는 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왜?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변환해서 그래서 자꾸 문제는 한 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최소 3-4번은 읽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채점자가 물어보는 게 뭔지. 왜? 채점자가 답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출제자가 답안지를 딱 제출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채점자가 그 출제자의 답안지 의도에 따라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답안지를 쓰지 않으면은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뭘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제가 자꾸 뭐라 그러죠? 제목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키워드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족할 땐 다른 쪽에 대한 것들을 갖다 써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B 발전기 출력과 개통의 주파수. 그 주파수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고요. 발전기 출력 변화. 아까 보셨던 그런 내용들. 주파수를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병렬 운전 중 동기 발전기 출력 증가하는 부분. 이 발전기 병렬 운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 전력계통의 경제 운영. 돈에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수목평총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자는 얘기죠. 전력계통의 경제 운영인데 수화력발전소. 이제 화력발전소만 보고요. 수력발전소에 대한 경제 운영은 책에 있는데 거의 안 합니다. 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 그래서 그 부분은 6-3가 그런데 넘어갑니다. 요게 이제 6장의 맨 첫 부분에 보시면 어떤 그림이 있냐면은 10장에 나와 있는 적체직 신경주에 가서 적응제어, 최적제어, 적체직이니까 직접 제어, 신뢰도 제어, 경제부합의 부분, 신경, 주파수 제어 부분.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도 그냥 키워드로 외우는 겁니다. 적체직 신경주. 딱 밑에 뭐가 돼 있고 발전 성전 변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경제 운용을 위한 계산 방식. 뭐라고요? 수목평총. 예? 화력발전의 경제 운용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등중등 연료비와 경제급종 간의 강일례. 그다음에 발전량, 전력 손실 이런 것들 한번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처럼 그 계산하는 페널티 계수라든가 경제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산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압 무효 전력 제어. QV 컨트롤. 전압 무효 전력의 필요성. Q하고 전압 강화의 관계식. 이게 예제 7-3인데 10점짜리로도 나옵니다. 예제 7-3은 10점짜리로 정리할 때 쓰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직각좌표로 이제 변환한다든가 아니면 삼각함수로 변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삼각함수로 변환하면은 조금 더 길게 답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점짜리로 쓰실 때는 삼각함수로 변환을 해주셔야 되고 길게 나와야 되니까 10점짜리를 쓸 때는 그냥 직각좌표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변동의 원인, 무효전력의 변화, QV 컨트롤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Q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콘덴서 용량, 변압 변화율 이런 부분 역률 계산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서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Q를 제어한 게 뭐죠? 변전소 내의 조상설비죠. 조상설비 내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효전력에 대한 발생원과 소비원이 어떻게 되는지, 발전기 쪽, 동기전동기 쪽, 그 다음 변압기 쪽, 이런 쪽에서 어떤 식으로 무효전력을 제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장단점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팩치라든가 SVC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나오겠죠. 그런 내용도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연산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면 앞에 나왔지만 뒤에 가서 또 똑같이 나옵니다. 자, 고장 해석과 개통 보고 볼까요? 여기는 좀 익숙하죠? 고대 발전, 발전기의 기본식 유도하고, 예? 고장 조건에서 기지값과 미지값을 한 다음에 대칭 좌표법을 이용해가지고 전압 전류에 대한 수식을 이끌어낸다. 그 다음에 발전기의 기본식에서 필요한 값을 계산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미지값에 대한 전압 전류 값을 계산한다. 이렇게 흐름을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계산하실 때 혼돈이 없이 짝짝 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넣어서 딱딱 넣고 이 흐름에 따라서 난 딱딱 정리만 하면은 나중에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응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고장 조건만 제대로 맞추면 그다음부터 풀어나가는 데는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3상단락, 2상단락, 2선지락, 1선지락 비교해서 보시고요. 수식, 결론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예?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다 보면 답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것들 미리 유출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발전기, 변압기, 이렇게 보호 방식, 송전선, 모선, 거리 계산, 방향 비교, 반성 차동. 이게 주보가 뭐라고요? 17번인가요? 18번인가요? 주보가. 주보가 뭐였죠? 방향 비교. 호비보는 반성 차단. 이런 식으로 한다. 맞나요? 그렇죠. 호비보는 거리 계정기입니다, 지금. 1계열에 대한 주보, 2계열에 대한 주보. 그리고 후비보는 뭐라고요? 거리 계정 방식. 3단계 한시차 거리 계정 방식.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키워드가 딱 정확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 있다는 얘기는요, 그걸 쓸 수 있다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표로 방식, HSGS라든가 이런 부분 나간다 그랬죠? 예. 이렇게 나중에 답안지를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도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나오는데 아까처럼 나오는 게 위상각 안정도하고 각 안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압 안정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 중요하고요. PSS 중요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안정도가 여기 나와 있는 전압 안정도 위지란 얘기입니다. 계통공학 쪽에서. 그래서 전압 안정도에 대한 부분이 더 많죠. 여기서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전력계통의 계획과 운영, 이제 공급 신뢰도 향상 대책, 신뢰도 표현하는 LOLP 뭐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또 나옵니다. 예비율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공급 예비율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번에 한번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6개에서 수요를 상정해가지고 예비력을 어떻게 주어야 되는지, 왜 겨울에 예비력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어떤 식으로 발전기를 운영을 하게 될지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에는 좀 표로 해가지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산형 전원이라든가 열병합 발전, EMS, 스카다, AGC, ALD, 급전자동화, 배전자동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층적 분산제한 시스템 해가지고 여기는 실제로 개통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운영해야 되는지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 좀 강하다는 얘기죠. 시스템에서 어떤 스카다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그 개통에 어떤 설비들을 이용할 건지 분산형 전원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전원을 공급을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요거를 하나를 다 넣어 놓으시면은 개통 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전력계통의 계획과 운영 부분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1장에. 그래서 제가 항상 1장 부분은 정확하게 읽어보시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한 번은 정독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게 요거 이제 각 장별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각 장별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다시 이제 교재에서 요약 부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